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22년도 제39회 관세사 2차 관세평가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관세사 제39회 시험 보시느라 수고 대단히 많으셨고 시험 어떻게 잘들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의고사 때도 계속 연습을 많이 했던 어떤 그런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던 것도 같고, 그리고 과거에 비하면 문제가 많이 어렵게는 안 나왔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뭐 작년보다는 조금의 사례가 조금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뭐 풀어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시험장에서 너무너무 당혹스러운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뭐 확실하게 준비를 잘 하셨다면 충분히 잘 푸셨을 것이라고 좀 믿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첫 해잖아요. 그 시험이 유형이 바뀐 첫 해이기 때문에 다들 어떤 그 적응의 문제라던가 또는 또 긴장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예년에 비해서 뭐 많이 달라지거나 한 건 아니고 그냥 10점짜리 문제가 조금씩 합쳐지거나 분리되거나 뭐 그 정도 수준이었죠. 그래서 많이 어렵게는 다가가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시험에서는 좀 특이한 게 규정을 서술하라는 문제들이 뭐 작년만큼 그렇게 막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에도 모두가 다 시험이 쉬웠다고 하더라도 점수 자체는 되게 좋게 나오진 않은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다들 쉽게 푸셨고 잘 썼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들이나 조금의 핀트가 나가면 점수가 완전히 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의외로 점수가 낮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관세평가 같은 경우는 좀 확실하게 우리가 근거집을 열심히 연습을 했으니까 그 근거집을 가지고 정확하게 암기를 하셨다면 그래야만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는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문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캡처본으로 이렇게 쫙 보고 있었는데, 이제 사진 파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출문제 그럼 1번부터 한번 우리가 가볍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30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죠. 30점 나오고 20점 나오고 다시 30점 나오고 다시 20점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뒤로 갈수록 뭐 요 3번 문제 이런 건 사례가 조금 길었잖아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굉장히 잘 하셨어야 되는 형태였다. 그래서 뭐 너무 여기 앞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여기 뒤를 완전히 날려버렸다면 뒤에 부분은 사실 점수를 획득하기 좋은 어떤 컨텐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그래서 너무 앞부분에 시간을 다 쓰지 않게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내용을 한번 보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거래 내용이 뚱뚱하게 나왔으면 항상 우리 토익 문제 풀듯이 문제 먼저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물음을 먼저 보고 이걸 판단한 다음에 거래 내용을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 물음 1번부터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위 거래 내용에 기초해서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을, 여기서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그리고 관세법 시행 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기술하되, 우리 근거집으로 관세법 시행령, 시행 규칙, 그리고 고시까지는 근거집에 거의 원문 형태로 다 들고 가셨겠죠? 그래서 근거로 기술하되, 이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관세법 30조 3항에 규정하는 거래가격 배제 요건 해당 여부를 포함하여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과세 가격 결정 방법, 우리가 만약에 일방법을 쓴다고 하면 이 일방법을 어떻게 해서 쓰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그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쭉 쓰시는데, 그게 관세법 시행령 시행 규칙까지를 근거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 일방법 쓰는 거, 그리고 검토하는 거 공부 많이 하고 학습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부터 가면 항상 그 관문부터 시작하면 됐었죠. 그래서 수출 판매 여기서부터 판단을 하시면 됐었고, 그리고 수출 판매를 판단했으면 우리가 가산 요소 이런 것도 판단했었죠. 가산 요소는 객관적이고 수량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인가, 요것도 우리가 판단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거래가격 배제 사유 4가지, 여기는 4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합리적 의심 요런 것들, 그리고 여기 또 추가한다면 우리가 실제 지급 가격이 존재하는가, 요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종합적으로 봤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부분을 조금 힘줘서 서술해라
라고 나온 거니까 10점짜리 문제 분량에 맞게 잘 쓰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만 여기서만 보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문제에서 어떤 것들을 찾아내야 될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을 힘주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거래 내용을 보지 않고서라도 조금 센스가 있는 분들이면 여기서 거래 가격 배제 사유 중에서 뭔가 하나를 다루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힌트를 주겠구나. 왜냐 이게 1, 2점이 아니고 10점이잖아요. 10점 정도 분량을 충분히 서술하도록 두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거래 내용을 읽으셔야 됐을 거고요. 자, 그 다음 물음 2번을 바로 보면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WTO, 관세평가 협정, 우리의 지침 등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것들 다 근거로 해서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 보증과 관련하여 답하세요. 해서 15점, 배점 되게 크네요. 우리가 하자 보증도 항상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하자 보증을 공부할 때 하자 보증 플러스 유지 보수, 이렇게 같이 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면 하자 보증을 정의하고, 그래서 이런 거 정의 쓰라고 했으니까 정의 쓰시면 되고, 하자 보증과 수입 과세 결정에서 하자 보증과 수입국에서의 유지의 차이점을 쓰시오 해서 유지는 또 수입국에서의 유지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보통 간접 지급액에서 많이 다뤄졌었고 유지는 공제 요소 쪽에서 많이 다뤄졌으니까 요런 것들은 사실 거래 내용을 보지 않고서라도 기계적으로 준비한 답안들이 쭉쭉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하자 보증의 수행 주체, 우리가 하자 보증은 보통 의무의 주체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는 수행의 주체죠, 수행. 그래서 누가 수행했느냐, 이런 것들, 그게 판매자가 있냐, 제3자가 있냐, 구매자가 있냐에 따라서 하자 보증비의 과세 여부 및 그 이유, 그냥 과세 여부만 쓰라는 게 아니고 이유까지도 정확히 써봐라 해서 요것들은 아마 우리가 심화 시간이나 이럴 때 요약본으로 정리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 거래 내용에 기초해서 과세 결정시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하거나 가산하여, 우리가 용어 주의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실제 지급 가격이 법정 가산 요소까지 더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렇게 일방법에서. 그래서 간접 지급액이라는 어떤 그 단어를 쓸 때는 간접 지급액은 뭐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썼지 가산한다라고 안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하거나 라고 하면 여기는 바로 간접 지급액을 다루라 라는 부분이었을 거고, 가산하여라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법정 가산 요소를 쓰라는 거겠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는 지금 간접 지급액이랑 가산 요소를 구분해서 서술해야 되는 거래 상황이 주어지나 보다 라고 인지를 하고 문제를 읽으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요렇게 딱 빠르게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거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거래 상황을 한번 보면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읽으셨어야겠죠. 딱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구매자 A사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A사가 있나 보다 라고 그렸을 거고, KR 미국에 소재하는 U사가 100% 지분을 소유했대요. 그래서 U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 있는데 이렇게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자회사고 그렇게 된,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유사가 또 100% 지분을 소유한 일본의 제2사라는 곳이 있는데 A사, 제2사, 일본의 제2사, 이게 또 이렇게 또 10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제2사와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A사와 제2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매매 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죠. 이렇게가 매매 계약. 항상 거래 상황이 복잡하게 나오면 수입자가 누구고 수출자가 누구고 쟁점 수입 물품이 뭐고 이렇게 세 가지를 바로 찾아내는 게 핵심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빙빙 돌린다 하더라도 결국 누구와 누가 거래하고 어떤 물건을 수입하고 우리가 어떤 비용을 판단하고 이게 중요했던 거잖아요, 평가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 주셨어야 되고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단어도 우리가 항상 주의 있게 봤었죠. 매매 계약, 그럼 이건 아마 수출 판매 쪽에서 뭔가 우리가 다룰 실익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는 시험지에다 체크를 하셨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 나서 제2사로부터 전자기기를 대당 1,000달러에 10,000대를 구매했대요. 그래서 쟁점 수입 물품은 여기서 어떠한 소형 전자기기 같은 거고, 요거는 대당 1,000
달러에 가지고 왔다. 요게 지금 거래 상황인 거죠. 지금 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구매 수입하면서 S세간의 뭐 BL이나 손품장 등에 기초해서 수입 신고 및 가격 신고를 하고, 요거는 그냥 뭐 우리가 수입 신고하면서 가격 신고 같이 하고, 그리고 통관도 진행을 했다. 그래서 S세관은 사후에 A사에 대한 세액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등 추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거래 내용이 이렇게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했다라고 하면서 이 가격으로 수입 신고 진행을 했는데 세관에서 추가적으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수입 물품의 가격은 제2사가 수출자가 독립적인 거래 관계인 국내 L사에게 판매한 가격과 차이가 없다. 이런 사실을 발견했대요. 지금 이 문구 왜 줬을까요? 지금 이 문구를 왜 줬냐면 요것 때문에 그렇죠. 유사라고 하는 사람이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를 5%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요렇게도 특수관계자고 요렇게도 지금 특수관계자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지금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줬어요. 왜냐? 특수관계자가 있다고 거래가 우리가 바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었고, 특수관계자가 있으면 거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항상 판단하기로 했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주어진 걸 보니까 해당 수입 물품의 가격 자체가 독립적인 제3자한테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하다. 그럼 요거를 보고 우린 옆에다가 특관자의 영향을 안 받았나 보다 라고 가볍게 필기하고 넘어가셨어야겠죠.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상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하자 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2사와 하자 보증 이행 계약을 체결한 국내 R사가 수행하고, 하자 보증은 항상 뭘 체크한다? 의무의 주체. 그 의무 누가 하기로 했느냐를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의무의 주체를 보니까 하자 보증을 지금 제2사와 국내 R사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지금 제2사가 하기로 한 거네요. 판매자가 그 하자 보증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 수행은 국내에 있는 R사가 할 거야. 그러니까 판매자의 의무를 R사가 지금 수행만 하고, 그리고 이 비용을 A사가 R사에게 지급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건 지금 뭐죠? 전형적으로 판매자가 수행해야 되는 하자 보증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 나중에 간접 지급액으로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A사는 매년 자사 연말 기업회계 자료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을 단어도 놓치시면 안 되죠. 기업회계 근거 자료, 우리가 무적의 단어 있잖아요. 갭 이런 거. 그래서 갭에 의한 어떤 근거를 해서 해당 수입 물품의 연간, 요거 수입 물품 의예요. 이런 단어 놓치시면 안 되겠죠. 수입 물품의 연간 총 국내 판매액의 5%를 별도로 제2사에게 지급했다. 이거 뭐죠? 사후기속이익이죠. 그래서 아까 물음 3번에서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되거나 가산되는 걸 찾으라 했는데,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되는 건 간접 지급이고 가산되는 거는 법정 가산 요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사후기속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를 찾아내라는 거였죠, 문제가. 그래서 문제 어렵지 않았고, 그래서 위 사실 외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요거는 뭐 가정이고요. 그래서 키워드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놓치면 안 됐었는데, 사후기속이익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죠? 다른 그 가산 요소와 다르게 사후기속이익은 관련성이 너무너무 중요했다. 거래 조건인지 여부를 필수로 하진 않았지만, 거래 조건이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뭐 그런 건 상관 안 했잖아요. 근데 관련성이 중요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이렇게 줬잖아요. 수입 물품 의잖아요. 그 수입 물품 자체를 전매하거나 처분하거나 사용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사후기속이익이라고 봤는데, 이렇게 줬으니까 이런 단어들을 정확하게 답안지에 꼭 집어주시는 것들 놓치지 않으셨어야 좋았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만 풀면 되니까 뭐 문제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문제를 읽으셨다고 가정하고 다시 이제 물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여기까지만 지우고요.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쭉 다 쓰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한번 봐볼까요? 물음 1번부터 한번 실제 시험지에서 쓴다고 하면은 수출 판매부터 평가 처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뭐 5점 이하, 막 4점, 3점 이 정도였다면 막 수출 판매부터 장황하게 다 판단하기엔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할 텐데 10점이니까 충분히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으로 치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문제였던 거죠. 예전에 우리 과거에는 10점짜리였으니까. 그래서 수출 판매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수출 판매는 핵심이 뭐였죠? 구매자, 판매자 간에 물품이 국제적으로 이전하고 소유권과 대가가 교환이 있고 이랬으면 수출 판매였죠. 근데 여기 이 거래 광역을 봤을 때 물건이 국제적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소유권과 대가니 매매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뭐 특수한 계좌 여부와 상관없이 수출 판매는 형성되는 것으로 봤죠. 그리고 가산 요소도 살펴보면 가산 요소 같은 것들은
객관적이고 수량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가산 요소가 아까 여기 하나 등장했죠. 사후기속이익이라는 건데 근데 그게 또 심지어 갭에 의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가산 요소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수량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요것도 우리가 허들을 넘을 수 있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 지급 가격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실제 지급 가격이 있는지를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금액도 주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넘어갔던 거고 그리고 거래 가격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였죠. 거래 가격 배제 사유를 찾아봐라. 이것들을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거래 가격 배제 사유는 우리가 제조사 특 해가지고 4개를 외웠었는데 처음 또는 사용의 제한 조건 또는 사정, 사후기속이익이,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의 여강 이렇게 봤는데 지금 바로 나왔던 게 뭐였죠? 특수관계자가 있긴 한데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봤었고 별도의 이런 상황들은 주어지지 않았죠? 사후기속이익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 별도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뭐 합리적 의심 자체도 따로 정황되는 상황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쓰시하시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일방법을 거래 가격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일방법 하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됐었습니다. 근데 일방법을 우리가 대원칙이잖아요. 거래 가격을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 대원칙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진행을 해봤는데 별도의 일방법을 배제할 사유가 없으면 일방법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좀 정확하게 써주셨으면 점수가 잘 나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음 2번을 보면은 하자 보증의 정의를 하래요. 이거는 우리가 예해 20.1 이런 것들에서 많이 봤었죠. 그래서 제가 그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하자 보증이라고 했을 때 키워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하자 보증이라고 하면은 품질 보증의 한 형태다. 이런 단어들 빠지면 안 되겠죠?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시험장에서 떠오르셨어야 되고 그리고 하자 보증과 수익국에서의 유지의 차이점 요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간단하게만 요약하면 이런 거였죠. 우리가 반드시 빠지지 않았어야 되는 단어들 하자 보증이나 유지를 놓고 보면은 많이 정리하셨지만 하자 보증은 내재된 숨겨진 하자를 치유한다 이런 단어도 있었죠. 내재된 숨겨진 하자를 치유하는 걸 우리가 하자 보증비라고 했고 유지 보수비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을 어떤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 이런 단어들이 있었죠. 이런 단어들이 좀 답안지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자 보증비 같은 경우는 항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이다 이렇게 봤었고요. 유지 보수비 같은 경우는 항상 수행되는 이런 것들이었죠. 항상 수행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하자 보증비는 그래서 원가에 우리가 일부로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하자 보증은 의무의 주체에 따라서 간접 지급액이 될 수도 있고 구매자의 자기계산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판단의 기준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지보수비는 만약에 실질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국내에서 발생된 거라면 공제 요소 쪽에서 추가적으로 판단할 실익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 정도 개념들은 목차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빠지지 않게 서술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음 2번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보이고 2번도 보면 하자 보증의 수행 주체였죠. 근데 항상 순간적으로 이런 것들이 헷갈리지만 하자 보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많이 했었어요. 하자 보증비는 의무의 주체가 중요했다. 이거 기억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PL법 이런 걸 생각하면 하자 보증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판매자가 수행해야 될 것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선 이해가 되는데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 반드시 엔드 유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구매자가. 그래서 구매자가 무역 거래선 수입자죠. 구매자가 다른 사람한테 판매할 수도 있으니까 하자 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판매자가 할 수도 있고 구매자가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무역 거래에서는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의무의 주체에 따라서 그 의무가 판매자냐 아니면 의무가 구매자냐에 따라서도 평가 처리가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의무의 주체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건 지금 수행의 주체예요. 누가 수행하고 있냐. 그래서 의무의 주체를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면 판매자가 원래 하기로 했어요. 의무를. 근데 판매자가 직접 수행까지 했어요. 판매자가 직접 수행까지 다 했다면 이 금액은 우리가 신경을 안 쓰죠. 왜냐? 정상적인 일반적인 판매자라면 알아서 PAPP에 다 포함을 시켜서 전가했을 거니까 우리가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데 의무의 주체, 원래는 판매자가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거를 구매자가 대신 수행한다?
이렇게 되면 구매자가 대신 수행하게 되면 이때부터가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판매자가 수행을 하고 나서 여기는 이제 헷갈리니까 요거 말고 판매자가 수행을 하고 나서 요거 먼저 정리할게요. 판매자가 수행을 하고 나서 만약에 그 수행된 어떤 비용들을 구매자한테 비용을 전가를 했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요거를 우리가 전형적으로 관세법에서 간접 지급액 이렇게 배웠어요. 시행령에 나오는 간접 지급액. 그래서 판매자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수행을 하는데 비용 자체를 구매자한테 전가를 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간접 지급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아까 우리 판매자의 의무가 넘어오는 거, 아예 여기 판매자의 의무가 아니고 아예 의무 자체를 구매자가 네가 해 라고 했을 때 요때는 우리가 구매자의 자기계산 비용 이렇게 학습을 했잖아요. 자기계산. 구매자가 스스로 다 하기로 했으면 요거는 구매자가 자기가 알아서 한 거다 라고 배웠었고, 그래서 판매자의 의무 자체가 아예 구매자한테 넘어오는 거, 여기를 이렇게 넘겨서 우리가 공부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판매자냐 구매자냐 이렇게 보기로 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수행 자체를 여기서 이런 것도 나오죠. 지금 제3자가 수행했으면 어떡하냐 라고 했을 때 수행도 똑같죠. 그러면 원래 누구 의무였는데, 원래 판매자 의무였냐 아니면 구매자 의무냐에 따라 다르겠죠. 판매자 의무였는데 그걸 제3자가 수행을 했다. 그랬다면 그게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판매자의 의무는 제3자가 수행하고 판매자가 돈을 냈으면 알아서 돈 넣겠죠. 우리는 신경 안 쓸 건데, 판매자의 의무인데 제3자가 수행하고 그 비용을 구매자한테 전가를 했다면, 그랬다면 우리는 간접 지급을 보겠죠. 근데 구매자가 원래 자기가 하기로 한 거를 제3자가 수행을 했다면 요거가 똑같이 구매자의 자기 계산 비용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누가 원래 하기로 했냐,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내고 있냐에 따라서 평가처럼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많이 정리했고 모의고사 시간에도 많이 써봤으니까 결국은 구매자가 할 거냐 판매자가 할 거냐 제3자가 할 거냐에 따라서 잘 서술을 목차를 나눠서 해주셨으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물음 3번 보시면 거래 내용의 기초에서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된 거, 요거는 간접 지급액이라 했죠.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된 간접 지급액이니까 이 상황에서는 하자 보증비를 원래 판매자가 수행해야 되는데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고 있어요. 요거에 바로 포함되는 금액, 간접 지급액이다 라고 쓰시면 되고, 가산하여야 할 가산 요소는 뭐냐? 그럼 사후기속 이익 쓰시면 되겠죠. 근데 사후기속 이익을 서술을 하실 때 하시더라도 하시면서 관련성, 수입 물품 이런 식으로 단어가 있으니까 관련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사례 자체가 어려운 사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점수를 좀 획득하고 손을 푸는 느낌으로 가셨으면은 다들 좋은 점수 나왔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 2번 좀 빠르게 봐야 되겠네요.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가버리네요.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2번을 한번 보면은 요것도 거래 상황이 굉장히 기니까 물음으로 바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 보시면 위 거래 내용에 기초해서 수입자 I가 세간에 과세 가격 신고할 때 검토해야 할 해당 임차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 결정 방법과 관련해서 단어가 임차 수입 물품 나오네요. 임차 물건이 나오나 보다. 우리 임차 물건은 매년 준비 많이 했었던 거죠. 올해도 많이 준비했었고 역시나 이게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는 변질 손상 물품이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제 안 나온 것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 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30조에서 35조까지 규정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검토 기술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셔야 하고 4점 이렇게 줬네요. 4점. 요것도 보면 아까 우리 1번 문제랑 되게 비슷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 훑으라는 건데, 이거는 임차 수입 물품이니까 관세법 30조부터 35조까지 1에서 6방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지를 다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기술하고 이유까지 쓰래요. 근데 점수가 4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헷갈리면 안 돼요. 시험장에 딱 봤는데 문제만 읽고 배점을 안 봤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사실 15점으로도 쓸 수 있죠. 우리가 준비한 양으로 따지면 15점도 충분히 넉넉하게 써지죠. 근데 4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목차를 안 나누는 한이 있더라도 검토를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지나가는 게 중요해요. 훑고 팍 지나가 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생각보다 점수를 많이 획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셨으면 아마 뒤에 문제 3번, 4번 문제 갈 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거나 문제를 심지어 못 쓰거나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덜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내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어도 실제 시험장에서 이만큼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분만 쓰는 것, 그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4점밖에 안 되니까 빠르게 뭐 한두 줄 정도로만 판단을 하고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1에서 6방법 우리 이따가 거래 상황을 보면서 한번 바로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물음 2번 보시면 임차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와 결정과 관련해서 물음에 답하쇼에서 16점, 여기가 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세법 시행규칙 7조의 4에서 규정한 임차 수입물품의 과세가 결정 시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격 4가지를 쓰시오. 요거 우리 완전히 똑같이 연습했었죠. 그래서 임차 수입 물품은 다른 방법과 다른 6방법과 다르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방법을 쭉 주고 있으니까 뭐 임자 예현 일세를 다 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서술하라 라는 거니까 잘 쓰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행규칙 7조의 4 1항 2항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해당 임차 수입 물품에 적용할 과세 결정 방법과 그 구성 가격 요소를 쓰시오 해서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게 가격을 구하세요 라고 나오지 않고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를 쓰시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규정들을 통해서 위에 그 거래 상황에서 어떤 가격들이 구성될 수 있는지 그것만 서술해 주시면 됐죠. 그래서 시간도 없는데 너무나도 막 우리가 오버해서 막 써버리지 않아도 점수는 획득할 수 있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요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다들 열심히 준비하신 부분을 얼마나 컴팩트하게 서술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20점, 100점짜리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거래 상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거래 내용 한번 보시면 1번 문제 말고 2번 문제.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수입자 I사는 미국에 소재하는 생산자 M과 임대차 계약에 따라 요거를 보는 순간 우리 아까 1번 문제 봤던 거랑 다르게 1번 문제에서는 매매계약 이런 단어는 상상 우리가 매매계약 체크하기로 했잖아요. 두 번째 임대차 계약 요거 당연히 체크했죠. 임대차 계약이면 바로 머릿속에 시행령 17조가 떠오르면서 수출 판매가 머릿속에 팍 스쳤다면 공부가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따라서 고가의 수준 고속 촬영용 카메라 5대를 임차 방식으로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임차 방식으로 수입을 했으니까 수출 판매가 아니니까 여기서 이미 일방법이 제외가 됐었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넘어갔으면 됐겠죠. 그래서 해당 임차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 결정과 관련해서 아래의 내용들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해당 물품은 특허 물품이고 특허 물품 우리 이런 단어도 항상 체크해줬죠. 특허 물품이고 해당 물품을 수입하려면 특허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서 권리권자인 B에게 매 분기별로 뭔가 비용을 지급하는 이런 것도 잘 체크해내겠죠. 매 분기별로 대당 1,500달러의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된대요. 일방법은 우리가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면 권리 사용료라고 하죠. 관련성과 거리조건 막 이렇게 판단하는 우리가 로직이 쫙 있는데 지금 일방법은 배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타 방법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임대차 방식에서 우리가 평가 처리가 6방법까지 내려가면 이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해당 물품의 가격이나 동종 동질 유사 물품을 우리나라 수출할 때 적용하는 공개된 가격 자료 등은 없다. 요거는 거의 똑같은 거죠. 우리가 시행규칙 7조의 4를 보면은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면 써봐라라고도 주는 가격인데 이 가격이 없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격 못 쓰나 보다라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또 넘어가 버렸네요. 세 번째 보시면 임대차 계약상 해당 물품에 대한 임차료가 대당 2,000달러인데 매 분기 이것도 매 분기별로네. 매 분기 그래서 시험장에서 혹시라도 이걸 뭐 연도나든가 매 달 뭐 이렇게 읽진 않으셨겠죠? 긴장돼가지고. 그래서 매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임차료 연체 등에 따라 이자율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지금 주고 있는 게 두 개예요. 매 분기별로 첫 번째 특허권 사용료라고 하는 1,500달러를 주고 있고, 두 번째 임대와 관련된 임차료를 매 분기별로 이렇게 주고 있죠. 매 분기별. 그러니까 1년에 4번 준다는 거죠. 4번. 그리고 해당 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은 5년이래요. 그래서 1년에 4번을 주는데 근데 5년 동안 주고 있구나. 요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특허권 사용료도 똑같이 5년. 그래서 거의 똑같이 특허권 사용료랑 임차료가 거의 동일한 로직으로 5년간 지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사실 이외에 어떤 다른 조건 또는 조건 등은 고려하지 않고 해당 물품, 동종 동질 유사 물품은 과거에 수입된 적이 없고, 그다음 생산자 M은 해당 물품과 관련된 가격 자료들은 공개하지 않는다. 여기 단어에서 이미 2에서 5방법을 검토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부터 바로 다시 보면 전체적으로 1에서 6번까지 다 검토하라고 했잖아요. 4점 분량으로. 그래서 빠르게 1방법은 왜 못 쓰냐? 시행령 17조 우리 수출 판매 그런 것들을 언급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1방법은 우리가 임차 물품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거 지우면 안 돼. 이걸 지워버렸네요. 그래서 임차 물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방법들은 못 쓴다라 쓰시고, 2방법이랑 이런 것들은 여기에 다 나와 있었죠. 동종, 동지, 유사 물품, 과거에 수입된 적이 없다. 2, 3방법은 자료를 구할 수가 없다. 4방법은 쓸 수가 없죠. 이거 임차 물품이니까 국내에서 판매돼야 되는, 이게 판매되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4방법은 애시당초 쓸 수 없고, 5방법 쓰려고 했더니 생산자 M은 이런 자료들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5방법도 못 써서 6방법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6방법도 검토하래죠. 6방법도. 그래서 6방법까지도 검토하라고 해서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최우선적으로 6-1에서 6-5 이것도 검토를 하긴 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 4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막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우리의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빠르게 넘어가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6-1에서 6-5 방법도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아래의 방법들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다 서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시행규칙 7조의 4 쓰라. 이거는 뭐 쓰셔야 되죠? 이거를 준비가 안 되셨다면은 좀 준비가 조금은 아쉽게 된 거다. 요런 것들은 항상 준비를 무조건 퍼펙트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준비가 잘 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차 수입 물품에 적용할 과세가격 결정 방법 및 그 구성 가격 요소를 쓰시고 했는데, 우리가 그 시행 규칙 7조의 4에서 이 3번, 우리가 3호의 금액으로 임차 물품을 결정할 때는 이런 구성 요소들을 다 포함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내구 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 임차,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것도 잘 써야 돼요. 내부 말고 내구 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 임차료, 이런 것들이죠. 근데 요거 자체가 우리가 1년에 4번씩 5년을 주면서 $2,000씩 매 분기마다 줬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이렇게 주고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되는 거, 이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땡겨왔잖아요. 이렇게 막 땡겨왔던 거. 그래서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된다. 이런 문구들을 누락하지 않게 쓰시는 거를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가 있으면 그것도 다 포함하기로 했죠. 그래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사용하는 특허권 등의 어떤 사용료가 있다면 이것도 임차료와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서술할 게 이자율이 우리가 협의가 안 됐으니까 법에서 정해주는 이자율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연 1000분의 12 요 정도 됐었죠. 그래서 요 정도 문구들은 단어가 빠지지 않도록 서술해 주셨으면은 점수는 확보는 가능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문제를 막 너무 긴장해가지고 과세 가격을 산출하시오라고 봐가지고 뭐 현재 가치로 당겨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이런 것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막 해가지고 가격을 도출해 내버렸다. 그러면 오히려 독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틀린 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려면 사실은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줬는지, 월 초에 줬는지, 월 말에 줬는지 이런 정보도 좀 주어져야 되고, 정확하게 뭐 이자율도 계산하기 조금 쉽게, 그러니까 뭐 계산 소수점이 조금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정보들이 아무것도 없는 걸로 봐서는 그 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를 구하라는 취지는 아니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느냐가 궁금했던 건데, 거기에서 괜히 한 걸음 자기가 더 들어가는데 그게 틀려버렸다? 그러면 괜히 더 점수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쓰라는 데까지만 정확하게 쓰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만 진행을 하셨으면은 좋은 점수 나오셨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서 최소한 10점 이상은 확보를 하셨어야 되죠. 물음 1번에서도 4점 다 받으셨어야 되고, 물음 2번에서는 우리가 규정 그대로 쓰는 거에서는 틀리셨으면 안 되니까 요거는, 그리고 규정 2번 이런 것들까지도, 네, 그래서 잘 나오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3번 바로 갈게요. 문제 3번을 딱 보시면서 처음에 약간 당황할 수 있어요. 아, 드디어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를 읽다 보면 사실은 오히려 더 쉬운 문제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음부터 한번 또 보시면, 물음 한번 보시면은 위 거래 내용에 기초해서 KI사의 수입 신고 시 과세가 결정을 위해서 가산되어야 할 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도 가산 요소가 나오나 보다, 힌트를 얻고 가셨어야 되고, 가산되어야 할 비용 및 범위에 관해서
이런 단어 특이한 단어. 비용, 가산되어야 할 비용 이런 단어들은 뭐 우리가 익숙한데 범위라는 단어를 주로 우리가 어디서 썼죠? 거의 범위라는 거는 생산지원비 쪽에서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범위에 관해서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시오 10점. 이것도 점수 되게 크네요. 그래서 가산되어야 되는 어떤 비용이 하나가 혹은 두 개가 책정이 된다면 그것들이 비용과 범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규정을 서술하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를 읽어보시면 이제 생산지원비 문제다라는 걸 아실 텐데, 생산지원비 같은 경우는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유기적으로 서술하는 걸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10점짜리 문제는 여기서 확보하고 가셨으면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 거래 내용 기초해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이런 단어도 생산지원비에서 나오는 단어죠. 무료로 주거나 인하된 가격, 우리가 무료를 항상 중요하게 체크했잖아요.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한 가격의 산출 방법 및 배분 방법. 산출하고 배분하고 이런 단어는 생산지원비하고 권리사용에서 많이 나왔죠. 근데 이거는 생산지원비 문제니까 산출하거나 배분하는 방법을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시오. 15점. 여기랑 여기에서 이미 25점인데 규정을 서술하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규정을 그대로 쓰는 거 우리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풀어봤죠. 이거 규정 그대로 쓰는 거.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만의 어떤 배점이라던가 분량까지도 준비가 되셨을 거니까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규정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규정을 쓰라고 했으면 우리가 시행령 같은 경우는 18조, 시행령 같은 경우 여기서는 18조의 2, 그 다음에 규칙 4조, 이런 것들을 잘 적으셨으면 됐겠죠? 잘 버무려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생산 지원비를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물품 및 용역 이런 키워드들도 있었고, 근데 이 문제에서 아마 다 잘 쓰셨을 텐데 빠뜨리지 말았어야 되는 단어를 뽑자면 뭐였을까요? 여기에서 분명히 범위 이런 단어 썼잖아요. 그러면 생산지원비에서 우리가 이런 단어들 기억나시죠? 절대 빠뜨리지 말자고 우리가 연습했던 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물품 및 용역 중요한데, 그 단어도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냥 물품 및 용역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로 그 물품 및 용역이 생산지원비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한정했으니까 이 대통령령을 절대 빠뜨리지 말자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 대통령령이 뭐냐?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온다. 이런 논리 흐름으로 가져가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네 글자를 빠뜨렸냐 안 빠뜨렸냐도 저라면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채점을 매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빠뜨리지 않도록 우리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잘 쓰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물음 3번 보시면은 위 거래 내용에 기초해서 수입신고 번호별로 가격에 대한 과세 가격을 각각 산출하고, 드디어 우리가 가격을 한번 산출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우리 지금까지 그런 건 안 나왔는데 가격을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계 애매 생산지원 금액의 배분에 관해서 가격을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5점. 점수 배점 크지 않아요? 점수 배점 이미 서술하는 데서 다 쓰고 넘어왔으니까 여기 부분은 판단하는 문제인데 오히려 배점이 좀 작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중요하니까 혹시 그래서 뭐 판단이 조금 틀렸다 혹은 가격의 금액이 좀 틀렸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5점이니까. 그래서 이 규정이 더 중요하게 나왔던 포인트였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규정은 잘 쓰셨을 것 같고, 그러면은 거래 상황을 한번 보면서 거래 상황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것들 몇 개만 좀 같이 보고 가죠. 거래 내용을 보시면 국내 의류 수입업체 KI사는 베트남에 소재하는 의류 생산 법인 VX사와 6월 25일에 의류 생산에 관한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임가공 계약. 우리 임차 계약이 아니에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임가공 계약을 체결했고, 우리 임가공 계약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수출 판매도 쓸 말이 조금 있죠.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면 수출 판매와 관련돼서도 뭐 넓은 의미 수출 판매부터 해가지고 임가공 계약은 조금 쓸 말이 있어요. 그리고 해당 임가공 계약에 따라서 VX사가 제조한 각종 의류가 총 3회로 수입이 됐대요. 뭔가 이렇게 분할해서 수입이 되고 있으면 나중에 뭐 배분이나 안 분하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수입신고 및 물품의 가격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과세 환율을 줬는데 뭐 1,000원 이렇게 일반적인 환율을 줬네요. 지금은 1,000원이 아닌데, 그쵸? 지금은 환율이 매우 올랐죠? 그래서 1,000원이 아닌데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임가공 관련돼서는 이렇게 표 형태로 줬어요. 우리가 생산지원비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꼭 이렇게 표 형태로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재비가 얼마가 들었고, 부자재비, 원부자재, 그 다음 임가공비가 어떻게 들었고, 운송비, 원자재 운송비 이렇게 들었다. 근데 그 첫 번째 동그라미부터 보면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부자재라고 하는 거는 VX사가 아까 우리 수입 거래 구조는 이렇게 됐었죠. KI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랑 VX라고 하는 베트남에 있는 회사랑 이렇게 임가공 계약을 맺은 이런 상황에서 부자재가 들어가는데 이 부자재는 VX사가 베트남 현지 판매업체들로부터 직접 구매했대요. 요 단어가 키워드죠. 직접 구매. 직접 구매를 했고, 그리고 현지 구매 및 현지 구매한 부자재 비용에 대해서는 현지 임가공비와 함께 KI사에게 청구한대요. 지금 이거 뭐예요? 비용을 주고 있네요. 생산 지원비가 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4가지 한정돼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4가지 한정되는 것이 아니면 생산 지원이랑 되게 비슷한 성격을 가지더라도 우리 생산 지원비를 안 받는데 지금 요거는 심지어 물품 및 용역을 주고 있는 게 아니고 비용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전형적으로 우리가 간접 지급액 이렇게 판단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틀리셨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는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이 원자재라고 하는 거는 KI사가 주어져. KI사가 국내에서 직접 구매해서 이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요 무상 단어 나오면 항상 우리가 생산지원비 쪽에서 공부하기로 했죠. 그래서 무상으로 공급한다. 요거는 전형적인 생산지원비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KI사는 국내의 자회사인 KI1에 대해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네요. 특수관계자. 그리고 국내에서 임차해서 보유하고 있는 수입물 생산에 필요한 기계 M을 임차해서 생산 이전인 베트남에게 무상으로 줬어요. 그래서 지금 무상으로 주니까 요것도 생산지원비인데 그럼 유형을 또 나눠보면 어떤 기계죠. 그 물건이 들어서 기계는 우리가 생산지원비에서 2호의 금액으로 많이 살펴봤다. 요거는 지금 1호의 금액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는 생산지원비용으로 평가 처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넘어가시면 됐고요. 해당 기계 M의 임차 및 현지 공장에 수출하는 데 소요된 제반 비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해가지고 두 가지 비용이 나오는데 임차 비용은 11만 원이 나왔고요. 베트남까지 납품하는데 수출하는 비용이 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기분 코스트 취득 비용으로서 다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근데 가로치고 보니까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대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지금 우리가 과세하는 세금이 아니죠. 우리 관세에서.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수출을 한다. 수출을 하면 부가세는 또 영세율 적용이니까 환급받을 거고, 이런 단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국내 납품해도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 받아서 결국은 세부담이 없어진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부가세 같은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세부담하는 것들이 아니고 전가하는 세액들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포함하지 않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만 원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니까 요거는 10만 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 코스트를 구해보면 10만 원에다가 수출 비용, 요거는 운송비 포함해줘야 되니까 기본 코스트는 11, 취득 비용은 11만 원 이렇게 평가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입자 KI사는 기계 M과 관련된 비용을 가사는 최초 수입 신고권에 가사는 최초 수입 신고권에 전액 가사한대요. 우리가 이런 방법이 가능했죠. 요렇게 기계같이 우리 공구, 금형, 다이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서 전량이 다 한 번에 수입되지 않고 이렇게 안 분해서 수입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조금 편의상 전체 금액을 최초권에 묻어서 가산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수입신고권의 최초권의 전액을 가산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수입품에 대한 과세 결정은 상계에서 제시된 사실관계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전액 과세하는 거는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납세 의무자가 희망을 해야 되겠죠. 납세 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키워드들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는데 문제를 푸시면서 아마 함정에 빠질 만한 곳이 이렇게 간접 지급액으로 빠진 걸 순간 놓쳤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전액 가산하는 걸 놓쳤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기본 코스트 우리 취득 비용 구하는데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을 조금 헷갈리셨다거나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음 1번과 물음 2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우리 관세법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잘 쓰시면 되고, 그리고 묘한 단어가 있죠.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규정을 근거로 했으니까 고시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등이라고 하니까 고시에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 고시 19조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좀 나오긴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시험장에 들어가서 쓰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고시 19조의 내용을 조금은 썼을 것도 같아요.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근데 뭐 안 쓰셨다고 하더라도 뭐 감점이 되거나 그런 요소는 아니다. 근데 등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조금의 여유가 있으셨다면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음 3번에서는 우리가 각각의 과세 가격을 결정하라고 했으니까 가볍게 한번 봐볼까요? 지금 신고는 세 가지 형태로 됐는데, 자, 지금 너무 낙서를 너무 많이 났네요. 좀 지우고. 신고는 세 가지 형태로 됐으니까 각각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각각 1번, 2번, 3번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눠서 구해주시면 되는데, 일방법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거래 가격을 구하는 공식대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우리가 일방법은 거래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삼는 것을 일방법이라고 했죠. 근데 이 거래 가격을 구할 때는 실제 지급 가격에다가 법정 가산 요소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1번, 2번, 3번 나눠서 실제 지급 가격이 얼마고 가산 요소가 얼마고, 실제 지급 가격이 얼마고 가산 요소가 얼마고, 실제 지급 가격이 얼마고 가산 요소가 얼마. 그래서 각각의 과세 가격은 얼마, 과세 가격이 얼마, 과세 가격이 얼마 이렇게 구조를 짜서 답을 내시면 됐었겠죠. 그래서 1번 수입신고번호 1번 먼저 한번 보면은 실제 지급 가격을 우리가 구하려고 보니까 지금 가산 요소를 제외하고 원자재비 10만원, 그리고 부자재비 10달러, 임가공비 10달러, 원자재 수출 운송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임가공에 관련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용으로 주고 있는 거는 부자재비하고 임가공비는 비용으로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 비용 두 개는 실제 지급 가격으로 봐서 지금 1번 거래 같은 경우는 20달러, 그 다음에 2번 거래 같은 경우는 18달러, 3번 거래 같은 경우는 22달러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는 지금 달러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과세 환율을 곱해줘야 되는데 과세 환율이 각각 1,000원씩이라고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2만원, 18,000원, 그 다음에 22,000원 요렇게 실제 지급 가격들을 책정했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생산지원비라고 하는 우리가 가산 요소를 추가적으로 산출을 해서 더해줘야 되는데, 가산 요소 쪽도 한번 봐보면 첫 번째 1번 신고건 같은 경우는 원자재비가 10만원이 들었고 원자재 수출하는데 운송비가 만원 들었으니까 이것까지 다 기본 코스트 우리가 취득비용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더해줘야 되는 게 11만원 추가적으로 더해주는 게 맞고, 두 번째는 9만원에 12,000원이 더했으니까 10만 2천원 지금 원자재비와 관련된 것만 살펴보면은, 그 다음에 12만 4천원 요렇게가 더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추가될 게 있었죠. 근데 그 기계 M은 최초 건에 전액 과세하기로 했으니까 11만원을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전액을 묻어준다 라고 하시면 되니까 요거에서 하나 산출하시고, 요거에서 하나 산출하시고, 요거에서 하나 산출하고, 이렇게 세 개 나눠서 쓰시면 됐겠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점수는 획득하셨을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생산지원 금액 배분에 관한 가격 신고 방법. 그래서 뭐 가격 신고, 사실 이런 단어 조금 묘하게 나와 있는데, 가격 신고라고 하는 방법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처음에 바로 확정된 가격을 그냥 그대로 신고하는 방법, 우리가 만약에 가격을 확실히 알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면은 잠정 가격 신고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언급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3번은 생산지원 문제였는데, 이거는 아마도 그 분량 싸움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제 1번, 2번에서. 그래 보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4번도 굉장히 뭐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그런 평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음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면, 문제 4번 물음부터 한번 볼게요. 물음 1번 보시면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8가지를 기술하고, 우리 이거 정말 많이 써봤죠? 우리 8가지 많이 써봤으니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제가 모의고사 우리 마지막 회 채점할 때까지 계속 보면 이런 것들 우리가 규정 서술하는 건데 한 글자도 안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썼을 것 같고, 긴장만 안 하셨으면, 위 거래 내용에서 뭐 차이나 실버골드 LTD와 코리아 골드 LTD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설명하셔. 그래서 특수관계 8가지를 쓰고 특수관계 있는지 써봐 해서 10점인데 이미 써야 되는 양이 상당하죠. 그래서 특수관계자 있는지 여부만 빠르게 좀 판단하고 규정을 정확히 썼으면 뭐 점수 획득에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음 2번 보시면
관세법 30조 사망 제1호에서 규정하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의 범위 및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 등에 관해서 시행령 21조와 22조 규정을 근거로 기술하시오라고 나와서 시행령 21조와 시행령 22조 우리 요것도 많이 써봤잖아요. 시행령 21조 이거 안 틀리셨겠죠? 그래서 시행령 21조는 암기식으로 하면 우리 뭐 용인기 이런 거 기억나시죠? 용인기, 법지세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또 뭐 전자교 이렇게 외웠을 거고 그래서 모든 법령을 다 이렇게 암기식으로 짜다닥 따다닥 이렇게 다 외워놨으니까 뭐 쓰시는 데는 무리 없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키가 됐던 거는 결국 이거였죠.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여부와 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위 거래 사실을 봤을 때 이게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할 것인가? 그 다음에 특수한 계좌에 해당할 것인가? 그 정도만 판단하시면 됐던 문제. 그래서 이렇게 점수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문제 1번, 2번, 3번에서 너무 많은 힘을 써가지고 문제 4번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문제 4번부터 풀어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배분을 정말 잘하셨어야 되는 회차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음 한번 보고 이제 거래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국내의 귀금속 제품 수입자, 구매자인 코리아 골드 LTD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게요. 코리아 골드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에 있는 코리아 골드 LTD는 다국적 기업인 미국에 소재하는 골드 글로벌 INC 이렇게 미국에 소재하는 골드 글로벌 골드네 글로벌 골드 그래서 미국에 소재하는 이렇게 100% 출자했대요. 아 이것도 느낌이 딱 오네요. 100% 출자. 그리고 글로벌 골드는 한국 이외에도 전 세계 각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중국에 있는 어떤 다른 회사와 9대1로 투자해서 또 중국에서도 또 어떤 차이나 골드 같은 이런 것들 또 하나 지금 만들어냈다 하죠. 그래서 차이나 실버에서 차이나 뭐 실버 골드 LTD라는 중국 법인을 설립해서 여기서 또 10% 지분을 가진대요. 여기서 다른 애가 90% 갖고. 그래서 결국 특정인이 구매자,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가진다라고 하면 결국엔 또 이게 다 특수관계자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수관계자가 있는 거를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특수관계자가 있다. 오케이. 이거 판단하시면 끝났겠죠. 그래서 요거 1번 문제는 그냥 그렇게 판단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로 계속 가서 코리아 골드는 KG는 각 국가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귀금속 제품을 수입을 해서 귀금속을 여러 종류를 수입을 하는데 국내 판매하고 있고 차이나 실버 골드 우리가 CG라고 했던 차이나 실버 골드 LTD로부터도 귀금속 제품인 럭셔리 골드 1, 2, 3 100세트를 수입을 했대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수입한 거 첫 번째 제품이 럭셔리 골드 1, 2, 3이라고 하는 제품을 수입을 했대요. 100세트. 과거에 이렇게 수입한 적이 있었나 보죠. 그리고 이 100세트를 해당 귀금속계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 우리가 정상적인 가격 결정 방법으로 부합하게 결정을 했으면 비록 특수관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상관 안 했죠. 특수관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이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때 결정된 가격을.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었고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또 안에서 이와는 별개로 매매 계약, 이런 단어 우리 좋아하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코리아 골드는 1, 2, 4 이거 물건 말고 1, 2, 4라고 하는 물건을 10세트를 또 가지고 왔대요. 10세트. 이 10세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10세트에 대해서는 국내의 면세점 내에서 고객 광고용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후에 판매할 수 있다는 조건을 요구했고 그러한 요구에 따라서 물품 가격의 50%를 할인을 받았대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 거는 쟁점 수입물품 거래 당사자는 이렇게 중국과 한국이 거래하는데 이렇게 1, 2, 4 제품 요 제품 10세트를 가지고 오는데 50% 할인 받았는데 요거 인정할 수 있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인이 됐다고 문제를 삼았던 건 아니죠. 할인이 있는 것은 가능한 일인데 그 할인의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혹시라도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4가지 뭐 처음부터 사용이 제한이 있다거나 조건도 사정이 있다거나 뭐 이런 어떤 사유들이 있어서 할인이 됐다면 그러면 좀 곤란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할인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일정 기간 국내의 면세점 내에 광고용으로 사용하고 나서 그 후에 판매해라. 광고용. 그래서 요건 전형적으로 뭐예요? 용도를 제한해버렸죠. 용도를 제한. 이렇게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면 뭐라고 봤어요? 우리가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 왜냐? 처분 또는 사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구매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했다면 자유롭게 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용도를 제한해서 너는 여기에서만 써야 돼, 광고용으로만 써야 돼, 그리고 6개월 뒤부터는 알아서 해 라고 해버리면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판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도를 제한하고 가격을 할인했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사용에 제한에 해당해서 거래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사용에 제한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 기억나시죠? 상업적으로 상호 교환 가능성이 있는가, 요것도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또는 사용의 제한에서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배웠었죠. 무조건 처음 용도의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처음 또는 사용 제한에 바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으로 서로 교환이 가능한,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이 들어올 때 그 동일한 물건 중에서 일부가 용도가 제한이 있고 그 제한이 있는 것들이 가격에 영향까지 미쳤다면, 그래서 동일한 물건이 원래대로 가격을 가지고 오는 것에 비해서 용도의 제한을 가진 게 동일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할인을 받았다면 그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상호 교환 가능성이 있었고, 아예 별도의 물건, 아예 다른 물건, 우리 화장품 사례 배웠었죠. 나포세일 이런 것들 붙어 있는 거, 아예 다른, 상업적으로 아예 다른 물건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우리가 처음부터 사용의 제한으로는 보지 않았던 거, 그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해서 첨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서술하셨으면은 아마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서술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우리 한번 풀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푸셨을지 모르겠어요, 시험장에서. 근데 전체적으로는 어렵지는 않았지만 고득점 하기는 마냥 쉽지만 또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아마 시험을 보셨으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같이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기출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